어제 담근 깍두기 2통, 달달하게 볶아낸 진미채, 그리고 밤새 가스불을 지키며 푹 고아낸 사골국. 거실 한가운데에는 빳빳한 우체국 택배 상자 3개가 입구를 벌린 채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상자를 야무지게 테이프로 봉하려던 참에 울려 퍼진 짧은 전어 한 통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엔 못 내려갈 것 같아. 애들 학원 특감도 겹쳤고 그이가 요즘 회사 일로 너무 피곤해하네. 반찬은 그냥 엄마 드셔. 딸의 목소리는 미안함보다 피곤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전화가 끊긴 후 뚜뚜거리는 신호음을 한참이나 귓가에 대고 있던 노인은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식의 초침 소리만이 텅 빈 집안을 무겁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올해 73세 박순자 어르신. 그녀는 경기도의 한 구도심, 지은 지 30년이 다 되어가는 낡은 단독주택에 홀로 살고 있습니다. 순자 어르신의 지난 삶은 대한민국 평범한 어머니들의 그것과 한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시장 어귀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억척스럽게 일남일녀를 키워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도매시장에서 채소를 떼어오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퉁퉁 부은 다리를 끌며 집으로 돌아오던 세월이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마디마디는 굵게 변형되었고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고추물이 훈장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서울의 번듯한 대학에 합격했을 때, 딸이 대기업에 취직해 사원증을 목에 걸었을 때 순자 어르신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내 한 몸 부서져라 이래도 자식들 번듯하게 사는 모습만 보면 배가 불렀습니다. 5년 전 관절염이 심해져 도저히 서 있을 수조차 없게 되어 반찬 가게를 접었을 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내 할 도리는 다 했다. 이제 남은 여생은 자식들 얼굴이나 보며 편하게 살면 되겠지.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자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텔레비전 연속극처럼 따뜻하게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접고 집에만 머물게 되면서 순자 어르신의 하루는 온통 기다림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휴대폰 화면을 켜서 부재중 전화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행여나 며느리나 사위에게서 안부 전화라도 올까 싶어 전화기를 주머니에 꼭 넣고 다녔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어놓는 이유도 적막함이 두려워서였지만 가끔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나 낯선 발걸음 소리가 들리면 행여나 우리 아들인가 싶어 베란다 창문 너머를 기웃거리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도 자주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아픈 데는 없어? 용돈 부족하면 말해. 하지만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이 커가고 직장에서의 책임이 무거워지면서 자식들의 삶에서 늙은 어머니의 자리는 조금씩 아주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오던 전화가 일주일에 1번으로 줄고 나중에는 한 달이 다 되도록 명절이나 생신이 아니면 먼저 전화벨이 울리는 일이 드물어졌습니다. 순자 어르신은 그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한창 돈 벌고 애들 키울 땐데 얼마나 바쁘겠어. 내가 참아야지. 내가 짐이 되면 안 되지. 이것은 순자 어르신 스스로에게 거는 주문이었습니다. 서운함이 밀려올 때마다 그녀는 억지로 고개를 저으며 자식들의 바쁜 일상을 옹호했습니다. 먼저 전화를 걸고 싶어도 혹시 운전 중이면 어쩌나, 직장 상사 눈치 보는데 방해되는 건 아닌가 수십 번을 망설이다 결국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노인의 알량한 자존심과 그래도 내 자식들은 나를 잊지 않았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사이에서 순자 어르신의 일상은 조용히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늘 자식들이 좋아하는 반찬이 꽉꽉 채워져 있었지만 정작 어르신 본인의 식상은
물에만 밥 한 술에 묵은지 한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불태웠지만 정작 홀로 남겨진 자신을 돌보는 방법은 단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동네 친구들이 하나둘씩 요양원으로 들어가거나 자식들 집으로 합가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순자 어르신의 마음 한구석에는 서늘한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내 자식들은 나를 모셔갈까? 내가 더 늙고 쇠약해지면 그때는 내 곁에 있어줄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묵직한 질문이 빈집의 차가운 공기를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머지않아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현실이 되어 그녀의 가슴에 내리꽂히게 됩니다. 주인을 잃고 거실 한가운데 덩그러니 남겨진 택배 상자들은 결국 그 주말을 넘기지 못하고 순자 어르신의 손에 의해 하나 둘 뜯겨나갔습니다. 정성스레 담았던 깍두기는 그새 푹 익어 시큼한 냄새를 풍겼고 며느리가 좋아한다며 특별히 넣었던 잣을 뿌린 진미채 볶음은 냉장고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반찬통을 다시 냉장고에 우겨 넣으며 그녀는 애써 헛헛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래, 푹 익은 깍두기는 내가 찌개 끓여 먹으면 되지 뭐. 하지만 몸은 마음처럼 쉽게 속아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무리하게 가스불 앞을 지켰던 탓일까요? 아니면 무너져 내린 기대감 때문이었을까요? 그날 밤 순자 어르신에게 지독한 몸살 감기가 찾아왔습니다. 온몸을 두들겨 맞은 듯한 뼈골 시린 통증에 눈을 떴을 때 방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려 했지만 천근만근 무거워진 몸은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보일러 온도를 높이려 리모컨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그마저도 닿지 않아 허공을 갈랐습니다. 덜덜 떨리는 몸을 웅크린 채 순자 어르신은 머리맡에 둔 휴대폰을 더듬거리며 찾았습니다. 화면에 뜬 시간은 새벽 2시. 가장 먼저 떠오른 번호는 아들 민수였습니다. 단축번호 1번. 엄지손가락을 올려고 통화 버튼을 누르려던 찰나 그녀의 머릿속에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새벽에 전화하면 애가 얼마나 놀랄까?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는데 잠을 깨우면 안 되지. 며느리도 깰 텐데 늙은 시어머니가 유난 떤다고 속으로 흉보지는 않을까? 결국 통화 버튼 위에서 맴돌던 주름진 손가락은 슬며시 화면 밖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대신 딸 지영의 번호를 쳐다보았지만 주말에 피곤하다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던 딸의 얼굴이 떠올라 그마저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자식 키우는 데 바쳤건만 정작 내가 아파 죽을 것 같은 이 긴 밤에 마음 편히 전화 한 통 걸 곳이 없다는 사실. 몸이 아픈 것보다 그 뼈진 외로움이 순자 어르신의 가슴을 더 시리게 후벼 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끙끙 앓는 소리만 가득하던 낡은 주택의 대문을 두드린 건 자식들이 아니라 앞집에 사는 68의 최점순 할머니였습니다. 평소 오며 가며 반찬을 나누어 먹던 동네 동생이었습니다. 형님, 박 형님, 아침부터 왜 이리 기척이 없어? 대문이 안에서 잠겨 있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긴 최할머니가 안방 문을 열고 들어와 알아누운 순자 어르신을 발견했습니다. 기겁을 한 최할머니는 서둘러 주방으로 가 물을 데우고 찬장에 있던 상비약 상자를 뒤져 해열제를 찾아 먹였습니다. 따뜻한 보리차를 한 모금 삼키고 나서야 순자 어르신은 간신히 굽은 등을 펴고 앉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형님, 이렇게 아프면 자식들한테 탐장 전화를 해야지. 미련하게 혼자 끙끙 앓고만 있었어? 내가 안아봤으면 어쩔 뻔했어? 최할머니의 타박에 순자 어르신은 멋쩍은 듯 힘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애들 다 바빠. 직장 다니느라 정신없는 애들 오라 가라 하면 쓰나. 그냥 하룻밤 자고 나면 낫는 병인데 뭐.
그 말을 들은 최할머니는 찢찢 혀를 차며 침대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형님 참 답답하네. 형님이 그렇게 자식들 눈치 보고 짐 안 되려고 이악 물고 버티면 애들이 알아줄 것 같아? 천만에. 애들은 그냥 우리 엄마는 끄떡없다, 애 알아서 잘 사신다 하고 자기들 살기 바빠서 뒤도 안 돌아봐. 나 봐봐. 나도 내 아들 기죽을까 봐 집 한 채 있는 거 다 팔아서 사업자금 대주고 며느리 눈치 보여서 합가하잔 소리도 못 꺼내고 혼자 월세방 전전하잖아. 이게 우리네 현실이야. 최할머니의 툭 던지는 넋두리에 순자 어르신은 묵묵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래도 우리 민수는 달라, 우리 지영이는 안 그래 라며 자식들 편을 들었겠지만 오늘만큼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리맡에 놓인 조용한 휴대폰이, 그리고 여전히 시큼한 냄새를 풍기고 있을 냉장고 속 깍두기 통이 최할머니의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잔인하게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핑계로 스스로를 철저히 고립시켜온 시간들.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언젠가 자식들이 자신을 알아서 모셔줄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감추기 위한 늙은 어미의 서글픈 허세였을지도 모릅니다. 순자 어르신은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내 노후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다는 서늘한 두려움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몸살 감기에서 간신히 회복된 후 순자 어르신의 일상에는 작지만 뚜렷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장보기였습니다. 평생을 식구들 입에 들어갈 먹거리를 위해 양손 무겁게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오르던 오르막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시장에 가도 큰 대파 한 단 대신 랩으로 쌓인 반통짜리 대파를 집어들었고, 찌개용 고기를 사도 고작 한 주먹 남짓만 담아달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 커다란 들통에 국을 끓일 일도, 김치통을 가득 채울 일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더 아름다웠습니다. 김치통을 가득 채울 일도 없다는 것을 지난번 몸살을 앓으며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냉장고 한편에서 기어이 시큼하게 쉬어버린 깍두기통을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쏟아버리던 날, 순자 어르신은 붉은 김칫국물이 튄 싱크대 앞에 서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아깝게 버려지는 반찬들이 꼭 헛수고만한 자신의 지난 세월 같아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졌습니다. 다 부질없다. 입 밖으로 새어나온 혼잣말이 텅 빈 주방에 맥없이 흩어졌습니다. 그 즈음 순자 어르신은 쑤시는 무릎에 침이라도 맞을 요량으로 동네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대기실에는 언제나 그렇듯 비슷한 또래의 노인들이 나란히 앉아 물리치료를 기다리며 잡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 큰애가 이번에 차를 바꿨다면서 주말에 나를 태우고 교회로 나가서 장어를 사주지 뭐야. 아이고, 나는 피곤해서 안 간다고 그렇게 손사래를 쳤는데도 기어이 끌고 가더라고. 화려한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은 한 할머니의 자랑에 주변 노인들이 부러움 섞인 맞장구를 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순자 어르신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서 오늘은 맞장구를 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순자 어르신도 질세라 우리 아들도 이번에 큰 프로젝트를 맡았다며 은근슬쩍 대화에 끼어들어 아들, 딸 칭찬을 늘어놓았을 것입니다. 자식 자랑은 노인들에게 남은 유일한 훈장이자 자신의 쓸모를 증명하는 명함과도 같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한의원 구석자리에 팔짱을 끼고 조용히 앉아있던 70대 중반의 이영호 할아버지, 전직 우체국장과 툭 던진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자식 자랑 너무들 하지 마시오. 장어 사주고 좋은 차 태워주는 거 그거 다 자기들 주머니 사정 여유 있고 부부 사이 좋을 때나 하는 한처 효도요. 내 수발 들고 내 똥기 저기 갈아주는 효자는 텔레비전 연속극에나 나오는 기라? 애들 쳐다보지 말고 내 몸 성할 때 내 앞다리말 궁리나 하는 게 남는 장사지. 이 할아버지의 뼈있는 핀잔에 시끌벅적하던 대기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분위기는 일순간 멋쩍어졌지만
누구 하나 그 말을 대놓고 반박하며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들 속으로는 짐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식의 효도라는 것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살얼음판 위에 있는지, 그리고 그 얼음판이 깨지는 순간 늙고 병든 부모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말입니다. 순자 어르신은 물리치료실 침대에 누워 뜨거운 찜질팩을 무릎에 얹은 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 앞가림할 궁리,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 자식들 뒷바라지에 바쳤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노후를 준비하는지, 취미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곁눈질할 새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자식들이 번듯하게 자리 잡으면 내 노후도 자연스레 튼튼하고 따뜻해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둥지를 틀고 날아갔고 남겨진 빈 둥지에는 삐걱거리는 관절과 짙은 적적함, 그리고 바닥을 보여가는 얄팍한 통장 잔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길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비친 자신의 그림자가 유난히 낯설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 자식들한테 서운해할 자격도 내게는 없는지도 모른다. 나는 단 한 번도 내 인생을 산 게 아니라 그저 아이들의 엄마로만 살아왔으니까. 엄마라는 껍데기를 벗고 나면 박순자라는 사람은 도대체 혼자서 뭘 할 줄 아는 걸까? 이 질문은 너무도 낯설고 무거워서 순자 어르신은 대문 앞에서 한참 동안 열쇠를 꽂지 못하고 어두운 하늘만 올려다보아야만 했습니다. 대문 앞에서의 길고 무거운 한숨 끝에 순자 어르신은 무언가 결심한 듯 집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낡은 형광등을 켜고 찬찬히 둘러본 거실은 묘하게도 낯설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이 집에는 정작 박순자라는 사람을 위한 공간이나 물건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거실의 절반을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먼지 쌓인 덩치 큰 피아노는 딸 지영이가 초등학생 때 치던 것이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커다란 장식장에는 아들 민수가 중고등학교 때 받아온 상장과 트로피, 그리고 이제는 누구도 들춰보지 않은 두꺼운 백과사전 전집이 누렇게 빛바랜 채 꽂혀 있었습니다. 안방 옷장 위에는 자식들이 입던 낡은 교복과 베네 쪼고리가 담긴 종이 상자가 켜켜이 쌓여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누군가의 현재가 숨쉬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이미 훌쩍 커서 떠나버린 자식들의 과거를 박제해 놓은 거대한 기억의 무덤이자 박물관이었습니다. 이제는 다 치워야겠다. 그렇게 굳게 마음을 먹었지만 막상 낡은 상장 하나를 꺼내 쓰레기 봉투에 집어넣으려니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상장을 받아오던 날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며 돼지고기 한 근을 끊어다 콧노래를 부르며 찌개를 끓이던 젊은 날의 자신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기 때문입니다. 버려야 할 것은 자식들의 낡은 물건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맹목적으로 매달려온 자신의 지난 세월인 것만 같아 쉽사리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순자 어르신은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동네 행정복지센터로 향했습니다.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사서 피아노와 장식장부터 단호하게 내다 버릴 요량이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구석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민원인 안내 자원봉사를 하던 단정한 차림의 할머니 한 분이 순자 어르신 곁으로 다가와 살갑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고, 연세도 비슷해 보이는데 뭘 버리시려고 그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실까? 올해 76의 권혜숙 할머니였습니다. 은퇴한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었던 그녀는 일찍 혼자가 되었지만 자식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혼자서도 꼿꼿하고 당당하게 노후를 즐기는 동네의 숨은 어른이었습니다. 순자 어르신은 처음 보는 권할머니의 다정하면서도 여유로운 태도에 자신도 모르게 본물 터지듯 속마음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자식들 물건을 버리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고, 내 인생 전체를 쓰레기통에 쳐넣는 기분이라 도무지 용기가 안 난다고 말입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듣고 있던 권혜숙 할머니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순자 어르신의 손을 꽉 잡으며 아주 단호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참 바보같이 답답하게 사셨네. 그 물건들 애들이 소중해서 놔두고 간 게 아니라 그냥 버리고 간 거예요. 아파트 좁아서 자기들 짐드니까 늙은 어미 혼자 사는 더 큰 집에다 핑계김에 버려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왜 형님이 훈장처럼 끌어안고 이 넓은 집에서 궁상맞게 구석에 쪼그려져요. 권할머니의 말은 뼈를 때리듯 너무도 지렉적이어서 순자 어르신의 숨이 턱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권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베네저고리 껴안고 살면 죽을 때 애들이 그거 관에 같이 넣어줄 것 같아요? 천만에요. 형님 죽고 나면 그거 다 유품 정리하는 사람들이 검은 봉투에 담아서 소각장으로 가져가요. 노인네가 혼자 살려면요, 집구석부터 오로지 내 위주로 싹 뜯어 고쳐야 해요. 과거에 파묻혀서 우리 애들이 이랬는데 하고 청승 떨지 말고 거실 한가운데 안마의자를 놓든 푹신한 소파를 놓든 내가 편한 대로 살아야지. 순자 어르신의 흔들리는 눈빛을 똑바로 마주보며 권할머니가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몸만 떨어져 산다고 독립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지어놓은 자식들 방부터 싹 비우세요. 나 혼자 밥 차려 먹고 내일은 어디로 놀러 갈지 내 스케줄을 짜는 거. 그게 진짜 독립입니다. 안 그러면 평생 안 오는 자식들 전화통만 쳐다보다가 억울해서 화병 나 죽어요. 비수처럼 날아와 꽂히는 권할머니의 팩트 폭격에 순자 어르신은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섭섭하고 화가 나야 마땅한데 이상하게도 꽉 막혀있던 명치가 쑥 내려가는 듯한 기이한 후련함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누구도 감히 말해주지 않았던 늙은 부모들이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그 잔인한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문을 나서는 순자 어르신의 손에는 노란 대형 폐기물 스티커 석 장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은 평소보다 조금 빨라졌고 호흡은 가빴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속을 짓누르던 돌덩이 하나가 쑥 빠져나간 듯 몸이 가벼웠습니다. 권혜숙 할머니의 서늘한 호통이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과거에 파묻혀 청승 떨지 말고 내 위주로 싹 뜯어 고쳐라. 집에 도착하자마자 순자 어르신은 수거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거실에 있는 피아노랑요, 덩치 큰 유리 장식장 좀 오늘 당장 빼주시오. 돈은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오후 늦게 건장한 인부 2명이 와서 집안을 차지하고 있던 육중한 가구들을 밖으로 빼내자 거실에는 30년 묵은 먼지가 뽀얗게 쌓인 빈자리가 흉터처럼 남았습니다. 걸레를 빨아 그 까만 먼지 자국을 박박 닦아내면서 순자 어르신은 콧등이 시큰해지다 못해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넓은 거실을 놔두고 자신은 늘 안방 구석 낡은 요 위에서 텔레비전 불빛에 의지해 새우잠을 잤던 지난 날들이 너무도 바보 같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내친 김에 안방 옷장 위 종이 상자들도 모두 끌어내렸습니다. 딸의 낡은 교복, 아들이 어릴 때 갖고 놀던 로봇 장난감, 곰팡이 핀 백과 사전들. 예전 같으면 하나하나 쓰다듬며 눈물 지었을 물건들을 이제는 미련 없이 커다란 종량제 봉투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래, 권 선생 말이 맞다. 애들이 버리고 간 걸 나 혼자 끌어안고 있었어.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 늙이가 이런 걸 이구지고 살아서 뭘 하겠나. 3개의 큰 쓰레기 봉투를 대문 밖에 내놓고 들어온 날 저녁, 순자 어르신은 난생 처음으로 낯선 행동을 했습니다. 찬장에 고이 모셔두었던 며느리 올 때나 꺼내 쓰던 가장 예쁜 꽃무늬 도자기 그릇을 꺼낸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사온 3,000원짜리 1인분 된장찌개 밀키트를 보글보글 끓여 그 그릇에 정갈하게 담았습니다. 플라스틱 반찬 통째로 꺼내놓고 대충 끼니를 때우던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밥상이었습니다.
예쁜 그릇에 담긴 따뜻한 찌개를 한 숟갈 떠먹으며 순자 어르신은 온몸으로 퍼지는 온기를 느꼈습니다. 나 혼자 먹는 밥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려 먹으니 참 맛있구나. 내가 나를 대접해야 남도 나를 대접하는 법인데 나는 평생 나를 제일 괄시하고 살았네. 눈시울이 조금 붉어졌지만 입가에는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순간에 딸 지영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뭐해? 저번 주에 못 내려가서 마음이 좀 걸리네. 이번 주말에는 애들 데리고 잠깐 들를까? 반찬도 좀 챙겨올 겸? 예전 같았으면 그래, 당장 와라. 엄마가 갈비찜 해놓으마. 하며 목소리가 한 톤은 높아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자마자 무릎에 파스를 붙여가며 시장으로 달려가 장바구니가 찢어지라 장을 봐왔겠죠. 하지만 순자 어르신은 달력을 힐끗 쳐다보고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지영아. 이번 주말엔 오지 마라. 응? 왜? 엄마 어디 아파? 당황한 딸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아픈 게 아니고 동네 친구들이랑 복지관에서 근처 수목원으로 가을 소풍 가기로 했어. 엄마 집에 없으니까 너희들끼리 집에서 푹 쉬어라. 반찬은 이제 안 하니까 사서 먹고. 전화선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늘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늙은 엄마의 낯선 거절. 딸의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순자 어르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바쁘니까 끊는다.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른 순자 어르신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자식의 요구를 뒤로하고 자신의 스케줄을 우선시해본 짜릿한 순간이었습니다. 피아노가 빠져나가 한결 넓어진 거실 한가운데 서서 그녀는 기지개를 크게 켰습니다. 30년 묵은 낡은 집안으로 따스한 가을 햇살이 유난히 환하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홀로서기가 시작되는 눈부신 아침이었습니다. 주말 아침 수목원으로 향하는 복지관 전세버스 안은 오랜만에 화려한 나들이복을 차려입은 노인들로 북적였습니다. 순자 어르신은 앞집 최정순 할머니 그리고 자신의 삶을 흔들어 놓은 권혜숙 할머니와 함께 나란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순자 어르신의 목에는 어제 지하철역 지하 상가에서 무려 거금 2만 원을 주고 산 화사한 노란색 스카프가 둘려 있었습니다. 평생 칙칙한 검정이나 쥐색 옷만 입던 그녀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직 자신만을 위해 고른 선물이었습니다. 아이고 형님, 오늘따라 인물이 아주 훤하네. 그 스카프 어디서 샀어? 나도 하나 사야겠네. 최할머니의 너스레 순자 어르신은 수줍게 웃으며 스카프 자락을 매만졌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을 쓰면서도 손을 덜덜 떨며 자식들 줄 반찬거리만 샀던 지난 날들이 왠지 까마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수목원에 도착하면 아마추어가 되고 싶어서지 까마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수목원에 도착하자 오색 찬란한 가을 단풍과 시원한 상바람이 노인들을 반겼습니다.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푹신한 흙길을 걷는 동안 순자 어르신은 가슴속이 뻥 뚫리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늘 지금 우리 애들은 밥은 먹었을까? 사위가 일찍 들어와야 딸이 덜 힘들 텐데 하던 꼬리표 같은 걱정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산책 중반쯤 일행 중 한 명인 또래의 김할머니가 버릇처럼 며느리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내 생일인데도 전화 한 통 없더라고. 지들 전세 얻을 때 내 노후자금을 얼마나 보태줬는데 괘씸해서 원. 그 넋두리를 잠자코 듣고 있던 권혜숙 할머니가 가던 길을 멈추고는 툭 던졌습니다. 김영님, 자식한테 돈 쥐어주고 효도받을 생각하면 그게 제일 미련한 짓이에요. 돈은 내 주머니에 있을 때나 내 돈이고 자식은 내 품에 안겨 있을 때나 내 자식이지.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면은 그냥 1년에 명절 때나 두어 번 보는 가까운 친척이라고 생각해야 속이 편한 법이요. 친척이 내 생일 안 챙겨준다고 억울해서 알아누워요? 아니잖아. 가까운 친척, 그 단어가
순자 어르신의 가슴에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섭섭하고 모진 말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노인들에게 너무나도 명쾌하고 정확한 정답이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정서적인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지혜였습니다. 자식의 삶과 내 삶을 분리하지 않으면 결국 상처받고 초라해지는 것은 나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순자 어르신은 가을바람을 맞으며 온몸으로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수목원 내에 있는 예쁜 통유리 카페에 들어갔을 때 순자 어르신은 또 한 번의 작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늘 나는 공짜 자판기 믹스커피면 족하다며 뒤로 물러서던 그녀가 당당하게 지갑을 열어 세 사람의 커피를 산 것입니다. 한 잔에 5,500원이나 하는 따뜻한 카페라테. 우유 거품 위에 예쁜 하트 모양이 그려진 커피를 받아든 순자 어르신은 그 온기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주었습니다. 달콤하고 쌉싸름한 커피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꽁꽁 얼어붙어 있던 가슴 한구석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찻밖으로는 붉게 물든 단풍나무 아래로 뛰어노는 아이들, 그리고 벤치에 기대 앉아 여유롭게 풍경을 감상하는 백발의 노인들이 보였습니다. 세상은 그녀가 낡은 거실 창문 너머로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활기찼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살아볼 생각을 못했을까? 순자 어르신은 노란 스카프를 고쳐매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자식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그녀의 어깨는 한결 가벼워져 있었고 앞으로 혼자 걸어가야 할 남은 시간들이 더 이상 두렵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은 내 인생을 어떻게 재미있게 살아볼까 하는 기분 좋은 설렘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수목원 나들이에서 돌아온 그날 저녁, 순자 어르신은 텅 빈 거실 한가운데 놓인 작은 찻상 앞에 앉았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 안 입는 겨울 코트 주머니 속에 겹겹이 싸서 숨겨두었던 낡은 통장 3개를 꺼내 펼쳤습니다. 하나는 매달 나오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 꼬박꼬박 쌓이는 통장, 다른 하나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아둔 3천만 원짜리 정기예금 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아들 민수가 혹시라도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갈 때 보태주려고 생활비를 아끼고 아껴 10년 넘게 붓고 있던 작은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적금 통장의 잔고가 불어나는 것을 보며 우리 아들 기 살려줄 생각에 배가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권혜숙 할머니의 서늘한 조언이 다시금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돈은 내 주머니에 있을 때나 내 돈이지. 순자 어르신은 돋보기를 고쳐 쓰고 통장에 찍힌 숫자들을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늙고 병든 몸뚱어리 하나, 이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건사하려면 이 돈은 아들 집 평수 넓히는 데 쓸 것이 아니라 온전히 박순자의 노후를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순자 어르신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붓고 있던 적금을 과감하게 해지했습니다. 은행원이 어르신 만미가 하는데 정말 해지하시겠어요?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 몸 아플 때 쓸 내 병원비 할 거니까 그냥 내 자유 입출금 통장으로 싹 다 넣어주시오. 현금이 두둑하게 든 통장을 가방 깊숙이 챙겨넣고 은행문을 나서는데 왠지 모를 든든함이 밀려왔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겠다는 결심은 마음가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입에 들어갈 밥을 내 돈으로 사고, 내 몸 아플 때 남편이나 자식 눈치 안 보고 내 발로 병원에 가서 내 돈으로 약값을 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독립이 완성된다는 씁쓸하지만 명확한 현실을 마주한 것입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동네 행정복지센터로 향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쑥스러워 문 앞을 서성이다 돌아왔을 테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안내 책자를 찬찬히 살펴보던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시니어 스마트폰 활용 교육과 실버 요가반이었습니다. 학생, 나 이것 좀 등록해줘요. 일주일에 2번 나오는 거 맞지? 접수를 마치고 나오며 순자 어르신은 수첩에 동그라미를 크게 그렸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요가 가는 날, 수요일은 스마트폰 배우는 날. 평생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으로만 꽉 찰던 그녀의 달력에 처음으로 오직 자신만을 위한 약속이 적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딸의 전화나 아들의 방문을 기다리며 무기력하게 창밖만 바라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내일은 무엇을 입고 요가반에 갈지, 스마트폰 수업에서 배운 사진 찍기 기능으로 어떤 꽃을 찍어볼지 궁리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동네 마트에 들른 순자 어르신은 세일하는 커다란 수박 한 통 대신 혼자 먹기 딱 좋은 팩에 든 조각 수박과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달콤한 팥 아이스크림 3개를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텔레비전을 켜고 푹신한 등받이 쿠션에 기대앉아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한 입 빼어문 순자 어르신. 누군가를 돌보지 않아도 되는 시간, 오롯이 나에게만 집중하는 이 고요하고 달콤한 시간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녀는 73이 되어서야 비로소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제법 차가워진 11월의 어느 늦은 오후, 순자 어르신은 요가반에서 배운 대로 거실 바닥에 매트를 깔고 가볍게 굳은 허리를 풀고 있었습니다. 덩치 큰 피아노가 빠져나간 거실 한쪽에는 어느새 작고 푹신한 1인용 안락의자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스마트폰 수업에서 젊은 강사에게 배워 직접 찍고 인화한 가을 단풍 사진이 앙증맞은 액자에 담겨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아들 민수. 예전 같았으면 요가 매트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하면서도 허겁지겁 달려가 전화를 받았겠지만 지금의 순자 어르신은 천천히 호흡을 고르고 땀을 닦은 뒤 여유롭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수야, 웬일이냐 이 시간에? 수화기 너머로 약간 머뭇거리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저기 딴 게 아니라요. 내년 봄에 께 저희 전세 만기잖아요. 애들도 크고 해서 방 3개짜리로 좀 넓혀가려고 하는데, 어머님 술도 크고 해서 방 3개짜리로 좀 넓혀가려고 하는데 대출을 껴도 돈이 조금 모자라네요. 혹시 엄마 예전에 저 주시려고 모아두셨다던 적금, 그거 조금만 용통해 주실 수 있어요? 이자는 쳐서 드릴게요. 순자 어르신의 심장이 순간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아들의 부탁이라면 빚을 내서라도 내 살점을 떼어서라도 해주고 싶었던 늙은 어미의 본능이 불쑥 고개를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둔 자유 입출금 통장의 두둑한 잔고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래도 내 새끼인데 며느리 앞에서 기죽고 사는 건 못 보지. 하지만 순자 어르신의 시선이 머문 곳은 거실 창밖. 앙상해진 가지로 버텨내고 있는 늙은 감나무였습니다. 권혜숙 할머니의 서늘한 목소리, 그리고 자신이 지난 가을 수목원에서 뼈저리게 다짐했던 돈은 내 주머니에 있을 때나 내 돈이라는 문장이 차가운 겨울바람처럼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돈을 내어주면 자신은 빈털터리가 되어 다시 자식의 눈치를 보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라며 헛된 보상과 전화를 기다리는 늪으로 빠지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순자 어르신은 마른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최대한 당담하고 부드러운 그러나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어쩌냐? 엄마가 보태줄 돈이 없네. 네? 예전에 적금 붓고 계시던 거 그거 지난달에 다 깨서 엄마 통장으로 옮겨놨어. 그 돈은 이제 엄마 몫이야. 엄마 나이가 내일 모레 74인데 언제 어디가 아파서 쓰러질지 모르잖니. 너희들한테 병원비 내달라고 손 안 벌리고 나중에 내 발로 깨끗한 요양원 찾아 들어갈 내 마지막 목숨줄이다. 섭섭해하지 말고
너희 형편에 맞춰서 무리하지 말고 이사 가거라. 전화선 너머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늘 오냐 엄마가 어떻게든 해보마라는 대답만 듣고 살아왔던 아들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충격적인 거절이었을 것입니다. 순자 어르신도 그 침묵의 시간 동안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꾹 참고 아들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네, 엄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맞아요. 그 돈은 엄마 노후 자금으로 꽉 쥐고 계셔야죠. 저희가 무리할 뻔했네요. 알아서 형편껏 맞춰볼게요. 날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들의 목소리는 조금 풀이 죽어 있었지만 원망보다는 체념과 수긍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순자 어르신은 1인용 안락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져 눈가에 핑 도는 묽은 눈물을 소매 끝으로 훔쳐냈지만 입가에는 아주 희미하고 홀가분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자식의 부탁을 처음으로 거절했다는 알량한 죄책감보다 내 몫에 남은 인생을 스스로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훨씬 더 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거절 덕분에 아들은 늙은 어머니의 지갑에 의존하던 마음을 버리고 진정한 가장으로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게 될 것이고, 어머니는 돈을 잃고 자식을 원망하는 비참한 노후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단호한 이 뼈아픈 단절,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마지막 사랑이자 내 늙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라는 사실을 그녀는 비로소 깨닫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바뀌고 순자 어르신의 낡은 단독주택 마당에도 어김없이 따스한 봄볕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겨울 아들의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한 이후 자식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까봐 내심 두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 의무감에 쫓기듯 억지로 방문해 피곤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던 자식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을 오더라도 훨씬 편안한 얼굴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더 이상 자신들에게 전부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어머니 스스로의 삶과 돈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자식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죄책감과 부채의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며느리 역시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억지로 반찬을 챙겨가는 대신 어머니 요즘 요가 배우신다면서요. 안색이 훨씬 좋아지셨어요. 라며 진심 어린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자식에 대한 맹목적인 헌신을 거두어들인 자리에 적당한 거리를 두었더니 역설적이게도 그 틈 사이로 진짜 가족 간의 정이 숨을 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박순자 어르신이 73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눈물로 배워야 했던 이 뼈아픈 홀로서기 여정은 사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겪어내야 할 현실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며 무작정 참기만 하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진정한 독립과 존중받는 노후를 위해 우리는 3가지를 꼭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첫째, 내 지갑은 내 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내 손에 꽉 쥐고 있어야 합니다. 자식 기죽이지 않으려고 혹은 자식 잘 되는 것 하나만 보고 내 노후 자금을 내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나와 자식 모두를 비참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내 병원비는 내가 내고 내 밥값은 내 지갑에서 나온다는 당당함이 노년의 가장 큰 무기이자 자식을 향한 진짜 배려입니다. 둘째, 물리적인 공간부터 철저히 나를 중심으로 뜯어 고치십시오. 자식들이 훌쩍 떠나며 남기고 간 짐들, 과거의 영광이 담긴 트로피와 상장들을 훈장처럼 끌어안고 텅 빈 거실 구석에서 궁상맞게 주무시지 마십시오. 과감하게 버리고 비워낸 그 자리에 오직 내 허리를 편안하게 해줄 안락의자와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채워 넣으셔야 합니다. 셋째,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는 삶에서 벗어나 내 하루의 시간표를 직접 짜십시오. 일주일에 2번은 복지관에 가고
하루에 한 번은 동네를 산책하며 나만의 일상을 촘촘하게 채워보세요. 내가 내 삶을 즐겁게 살아갈 때 자식들도 빚진 마음 없이 자신의 삶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시 거실로 돌아와 볼까요? 오늘도 순자 어르신은 아침 일찍 일어나 어제 시장에서 사온 싱싱한 딸기 몇 달을 가장 아끼는 예쁜 접시에 담아 식탁에 올렸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요가 명상 음악을 잔잔하게 틀어놓고 따뜻한 둥글레차 한 잔과 함께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여유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울리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며 시계를 쳐다도 시큼해진 반찬통을 부여잡고 한숨 쉬지도 않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뼈가 으스러지도록 헌신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 무거운 어미의 아비의 짐을 내려놓고 오직 나 자신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게 가슴을 툭 치고 지나간다면 혹시 지금 내 부모님이 과거의 순자 어르신처럼 텅 빈 거실에서 외롭게 낡아가고 계신 것은 아닌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올 나의 노후를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조용히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소중한 지인들, 가족들과 이 영상을 함께 나누며 진짜 행복한 노년이란 무엇인지 깊은 대화를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고 우리 모두는 언젠가 노년이라는 낯선 정거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박순자 어르신의 거실에 들이운 따스한 봄볕처럼 여러분의 노년에도 스스로 만들어낸 완하고 따뜻한 햇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부모가 아니라 내 삶을 당당하게 살아내는 멋진 어른으로 늙어간다는 것. 그것은 70이 넘은 나이에도 8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가슴 설레고 위대한 도전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거울 앞에 서서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훈장처럼 깊게 패인 주름과 거칠어진 손을 한번 가만히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말해주세요. 참 애쓰며 살았다. 이제부터는 오직 나를 위해 내 몫의 행복을 챙기며 살자꾸나. 세상의 모든 박순자 어르신들이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을 모든 중년과 노년의 여러분이 이제는 텅 빈 집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삶이 아닌 스스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아가는 눈부신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름답고 주도적인 두 번째 인생을 응원하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그리고 내 곁에 있는 나 자신과 가장 먼저 친해지는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